자, 이렇게 번역이 된다 안 된다 그러면 꼭 우리 가운데서 서서 심판 보는 사람이 생기죠. 된다 안 된다 싸우면 야야 그러지 말고 좀 합의를 봐라. 그래도 좀 대충은 되지 않겠냐라고 말하는 게 번역의 상대성이에요. 상대적 번역 가능성이에요. 상대적 번역 가능성은요, 사실은 완벽하게 되는 것도 불가능, 완벽하게 안 된다라는 것도 불가능하다는 것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원천 텍스트와 목표 텍스트가 서로 다를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인정해야 된다는 게 기본적인 원리예요. 자, 목표 텍스트 TT의 총체적 의미는 담을 수 있지 않을까? 즉 ST에서 TT로 번역을 하는데 이것을 글자 그대로 의미하는 그대로를 전달하기는 어렵지만 그래도 ST가 말하고자 하는 바를 총체적으로는 그릴 수 있지 않을까? 목표 텍스트에서? 뭐 이런 말이죠. 문학작품 등 특정 텍스트의 번역의 경우 문화와 전통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고 독자가 좀 더 노력을 해서 읽어야겠지만 독자가 문화를 배우려고 노력해서 읽어야만 번역 작품을 이해할 수 있겠지만 그래도 사랑 이야기는 사랑이고 사랑 이야기는 사랑 이야기고 슬픈 이야기는 슬픈 이야기이지 않을까라는 거예요. 번역자는 문화 간의 간극을 줄이는 방법을 통해서 번역의 가능성을 구현할 수 있는 사람이지 않을까? 그래서 누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전문 번역가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 간극을 줄여줄 수 있는, 그렇죠, 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 그래서 번역자가 문화 간극을 줄이는 방법을 찾아야 되고 이것이 바로 과학적인 연구의 대상이 된다는 거예요. 동남아시아 사람에게 악어 같은 남자, 제가 여러 지역에 있는 사람들한테 물어봤어요. 악어 같은 남자는 어떤 남자냐? 야, 악어 같은 남자면, 자, 중국 사람들은 저한테 그렇게 대답했어요. 못생긴 사람인 것 같다. 악어 같은 남자는. 한국 사람들은 조금 무섭지 않을까? 라는 사람이에요. 자, 동남아시아 사람들에게 물어보면요, 악어 같은 남자는 좋지 않은 남자, 뭐 한국의 약간 은큼한 남자, 알 수 없는 남자, 이런 걸 포함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악어가 어떻게 해요? 악어가 물속에 가만히 있죠. 그래서 공격할 때 한 번에 공격하죠. 보기에는 너무나 조용하고 평온한 것 같죠. 그래서 거기를 지나가면 바로 물죠. 그래서 악어 같은 남자는 사실은 좀 은큼하고 자기의 속내를 보여주지 않은 사람을 말해요. 그 한국어에서 하면은 남자는 다 늑대야, 뭐 이런 개념과도 비슷하고요. 참 애매하죠. 또 참새 눈물 같은 월급이다, 쥐꼬리만 월급이다. 한국말에서는 쥐꼬리만 월급이다 그러죠. 참새 눈물 같은 월급이다. 참새 눈물이 얼마나 큰지 모르겠습니다만, 자, 영어에서 들어왔고요. 일본어에서 한국어로 번역되어서 지금은 번역 작품 안에서 많이 쓰다 보니까 한국 사람도 참새 눈물만큼이라는 말을 표현을 쓰기도 해요. 근데 이것은 들어온 것은 일본어 번역에서 들어왔어요. 영어를 거쳐서 일본어를 거쳐서 들어온 번역 텍스트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자, 상대적 번역 가능성, 즉 번역은 아포리아가 아니다라는 것을 설명하고자 하는 거예요. 아포리아가 뭐냐? 아포리아는 막다른 골목, 더 이상 갈 수 없는 길, 이것을 아포리아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스어로 통로가 없는 거,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상대적 번역 가능성은 바로 번역 불가능성의 문을 열어보겠다라는 개념이죠. 그리고 번역사라는 전문적인 두 문화를 연구하는 사람, 두 문화를 이해하고 있는 사람이 번역의 가능성을 찾아가는 과정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뭐 의미의 전달을 목표로 하는 번역에 대해서 시인 프로이트는 시를 뭐라고 했냐면 번역을 하고도 그대로 남아있는 것이 시다라고 할 정도로 시 번역은 정말 난해하기 이를 데가 없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프로이트도 번역이 정말 될 수 있어? 라는 어떤 질문을 던질 정도로 번역에 대한 논란, 번역이 된다 안 된다의 이 가능성의 싸움은 제가 얼마나 됐다고요?
그렇죠. 인류의 역사와 같이 하고 있어요. 지금 수천 년째 기록의 이 싸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일반적으로 번역이라고 하는 것은요, 문학작품의 뜻을 풀어서 다시 씀으로써 작품에 대한 설명을 가능하게 하고 그 작품 자체를 감상할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그런데 번역은 가능하면 이 문학작품 ST의 내용을 객관적으로 전달해 주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이게 만약에 번역이 여기에 번역 과정에서 번역가의 주장이나 개념이나 어떤 의도가 더 많이 들어간다면 우리는 그것을 번안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번안. 사실 그래서 번역과 번안은 같은 레일 위에 있어요. 이 기차가 좀 더 객관적인 방향에서 굴러간다면 이거 우리가 번역이라고 할 수 있지만 번역가가 좀 더 개입을 하고 번역가가 좀 더 자기의 주관적인 방향에서 굴러간다면 그 기차는 번안이 되어버립니다. 자, 그래서 번역은 어때요? 번안과 마찬가지로 제2의 창작이라는 레일 위에 서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번역도 하나의 창작이라고 이야기하는 거고요. 여러분들 제일 많이 이야기 들어봤던 거, 한국 작품 중에 채식주의자라는 그 작품이 처음으로 맨부커상을 받으면서 사실 번역과 통역이라는 게 이렇게 주목을 받기 시작했어요. 이번에 뭐 기생충이나 맨부커상을 받은 뭐 채식주의자나 뭐 이런 것들이 갑자기 막 뜨면서 이런 그 번역과 통역에 대한 중요성이나 한국어 통역, 한국어 번역에 대한 어떤 필요성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게 됐는데요. 뭐 예를 들어서 맨부커상을 받은 채식주의자가 맨부커상을 받아서 상금을 받았어요. 뭐 100만 원을 받았다. 그러면 원래 작가와 이 번역가는 어떻게 돈을 가질까요? 원래 번역가가 한 70%? 번역가가 한 30%? 원래 이 작품은 원래 한강이라는 작가가 썼으니까 그 사람이 더 많이 가져가야겠죠? 그렇지가 않아요. 번역자의 50%, ST를 쓴 한강이 50%. 이래서 반반씩 가져갑니다. 왜? 번역도 창작이기 때문에 그 사람의 창작을 온전하게 다 인정하는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50대 50이 돼요. 자, 이 말은 번역의 어려움과 번역의 문학적 가치를 높이는 말이기도 하고요. 번역 창작이라는 말이요. 자, 번역이 원작에서 멀리 떨어진 또 다른 창작, 즉 원작에 충실하지 않은 그런 못 믿을 것이다 라는 그런 개념은 아니에요. 그렇게 또 너무 많이 가버리면 그렇게 되죠. 아까 제가 이야기했던 건 번안까지 가버리면 이건 번역이 아니고 이건 번역가가 자기의 주관적인 것을 너무 많이 담았다라고 해서 비난을 받기도 하죠. 나중에 채식주의자도 사실 조금 그런 비판을 많이 받았어요. 나중에 상을 받고 나서 한강이 쓴 채식주의자와 그 번역된 채식주의자의 책이 같은 책이 아닌 것 같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으니까요. 그러므로 엄밀한 의미에서 모든 번역은 약간의 번안이 첨가되어 있다. 그렇죠. 번역이라는 게 완벽하게 객관적인 위치를 찾을 수 없다라는 것을 여기서 같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 제가 두 번째 2차식 강의에서 여러분들이 정리해야 될 세 가지 포인트 문제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보시고요. 좀 잘 생각해 보시면서 또 이어서 답안도 제공을 하니까 여러분들이 좀 정리하는 데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